그런 주체적이지 못한 수동적이고 타인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삶. 그런데 그런 삶을 살더라도 그 책임은 고스란히 내가 져야 하는, 그 결과물들에 대한 책임을 내가 스스로 다 져야 하는 그런 이상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져야 한다. 우리의 생각을 갖고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삶. 그러면 생각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럼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생각한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생각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주제는, 오늘 제목이 반응이가 생각인가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고요. 사실은 생각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어떤 현상에 대한, 어떤 자극에 대한, 어떤 외부 환경에 대한, 어떤 외부의 어떤 그런 위기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반응. 근데 그 반응을 생각으로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반응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야 정말 생각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조명을 좀 꺼주실래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피곤해요. 피곤하면 여러분 우린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일까요? 여러분 그건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는 반응입니다. 자, 피곤하다. 몸이 피곤해요. 두 가지입니다. 쉬어야 되겠다. 보약을 먹어야 되겠다. 뭐 대강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피곤한 현상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그럼 생각은 어떤 것이냐? 이건 이제 반응이라는 거죠, 반응. 그럼 생각은 어떤 단계냐? 피곤하다. 그러면 그 피곤함의 원인을 생각해보고 찾는 겁니다. 원인. 내가 왜 피곤할까? 이게 내가 육체적으로 쇠약해져서 피곤함을 느끼는 건가? 아니면 내가 삶의 의욕을 잃고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피곤한 건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는 단계가 생각의 시작입니다. 생각의 시작. 네.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어저께 내가 야근을 했기 때문이다. 또는 요즘 날이 더워서 내가 더위를 먹었나 보다. 또는 내가 며칠 전에 부부싸움을 했더니 그냥 살기가 싫다. 삶에 의욕이 없다. 삶의 의욕.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삶의 의욕이 아니고 지욕이 없어요? 삶의 의욕이라 치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 부부싸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뭐 기타 등등 뭐 수만 가지 원인이 있어요. 피곤함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생각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 많은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 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많은 이유들, 많은 그 원인들, 이 가운데서 진짜 나에게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피곤함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원인들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요. 대부분의 경우 한 가지만 갖고 작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날따라
날이 너무 더웠어. 네. 그리고 직장 상사가 나와가지고 야근하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피곤해진 거야. 그럼 이게 세 가지죠. 원인이 세 가지죠. 그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 피곤함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피곤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우리가 이런 패턴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쉬어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제 여행을 가는 게 좋겠다. 한번 바깥바람 한번 쐬고 와야지. 해외에 한번 갔다 오자. 뭐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피곤하다. 쉬어야 되겠다. 피곤하다. 보약을 좀 먹어볼까? 피곤하다. 여행을 가야 되겠다. 이거 제가 의도를 갖고 나온 겁니다. 이 세 가지도요. 이 반응에 이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 되겠다. 뭐든지 현상에 대한 반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대 반응. 현상에 대한 반대 반응. 우리가 반응할 때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이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대로 내가 대처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본능적인 거죠. 제가 얘기했던 이드가 주도하는 거죠. 배고파.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배불러야 돼. 먹자. 그런 반응이 있고, 두 번째 보약은 첫 번째 단계보다 좀 더 나아요. 네? 첫 번째 단계보다 좀 나아. 이건 뭐예요? 일반론에 빠지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고 피곤해지면 어떻게 해요? 나 보약 먹어야 되겠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야, 보약 먹어. 뭐 먹으면 좋대. 또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다이어트. 그죠? 다이어트 하면 뭐 먹으면 살 빠진대. 그런 얘기들. 이게 뭐냐면 일반론이에요. 말하자면. 이거는 반대. 이거는 일반론. 반대 논리라고도 할 수 없죠. 반대. 일반론. 우리가 대부분 생각이라고 착각하며 하는 반응들이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행은 뭘까요? 여행. 네? 여행은 뭐예요? 응? 반대 논리, 일반론, 여행은 뭐가 될까요? 여행은? 응? 뭐 흔히 얘기하는 대로 뭐 기분 전환이 될 수 있고,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분을 전환하려고 하고 뭐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바람이나 좀 쐬고 갔다 올까? 바람 좀 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여행 갈 때가 됐다 라고 말하는 시점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힘들어지거나 일이 힘들거나 몸이 피곤하거나 또는 그게 있어요. 그런 시점이 되면 여행 가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거는 피곤함에 대한 반응이지 피곤함에 대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 무슨 말이냐면 쉬어도 좀 지나면 또 피곤해요. 피곤함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보약을 먹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을 갔다 오면 마찬가지죠. 여행 갔다 와서 똑같은 현실 속에 들어와 보세요. 얼마나 가겠어요? 여행 갔다 왔던 그 약발이 다 되면은 이제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이라고, 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대해서 난 이렇게 대처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지, 사실은 이건 단순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그리고 반응은 절대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맨날 나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왜 맨날 나는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악순환되지?
내가 상황을 바꾸고 사람을 다른 사람을 만들고 환경을 바꿔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의 삶은 반복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업이야? 내가 죄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이게 다르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고, 생각. 생각을 하지 않았고 나는 반응했을 뿐이에요. 반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는가 아니면 반응을 해왔는가? 우리는 반응하면서 나는 생각을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도 이런 거 안 가르쳐 줬죠?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이것을 깨닫기까지 적지 않은 세월이 걸렸어요. 알고 봤더니 이건 반응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는 거냐? 개인의 취향이에요. 개인의 기질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본질은 뭐냐? 반응이라는 거죠. 반응.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굴레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어.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반응이라는 거죠.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요, 사업은 현상을 쫓으면 망합니다. 이걸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야, 요즘 뭐가 뜬데, 뭐가 전망이 있어. 이게 앞으로, 핫한 그 아이템이 될 수 있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는요, 전부 현상이에요. 네. 그리고 현상에 반응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운이 좋아서 한두 번에 성공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본질을 잡을 수는 없어요. 항상 뒷북치게 돼 있어요. 반응할 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생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이게 피곤함이 현상이면 이 피곤함의, 그러니까 이 현상의 본질, 반응은 현상에 초점을 맞추지만 생각은 그 현상의 본질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다는 현상이 있어요? 그럼 내가 왜 피곤할까?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낸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생각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내면 그러면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원인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 해결의 그 첫 걸음조차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방이 어두워. 스위치 켜야지? 스위치 켜면 불 들어올 거야. 탁. 이 반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말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의 이 감정은 사기를 참 잘 칩니다. 감정은. 참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감정과, 이 반응은 세트 메뉴예요, 세트 메뉴. 세트 메뉴. 네. 우리가 대부분 반응하는 이 반응의 단초는 그 현상에 대한 나의 감정적인 그 현상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반응을 결정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인지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은 매우 주관적인 거라는 거예요. 주관적. 느낌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 반응에 대한 나의 느낌은 굉장히 주관적인데,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이 감정은 매우 수동적이에요. 매우 수동적이에요. 네. 매우 수동적이에요. 주관적이면서 수동적인 것이 어떻게 동시에 이게 충족될 수 있냐? 충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감정은 객관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공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감정에서 여러분 보편적 감정, 객관적 감정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개인의 감정은 다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수동적이고 주관적이에요. 여러분, 수동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보편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이드는, 이 감정은 자기가 느끼는 이 주관적이고 수동적인 감정을 정당화하려고 해요. 네. 정당화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느낀 원인이 나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한 어떤 사건, 어떤 인물, 거기에다 둔다는 얘기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져 왔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감정을 의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부 환경에 의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존적 감정에 우리는 길들여 왔기 때문에 이 감정은 항상 자기가 느끼는 그 감정에 대한 정당화를 시도한다는 거죠. 항상 정당화. 네가 느끼는 그 감정은 정상적이고 그것은 정당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 감정을 느낀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네? 누군가가 막 미워요. 근데 우리의 그 도덕적 자아는 어떻게 합니까? 초자아는, 야, 너 그러는데 누구를 이렇게 미워해?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드는 그래요. 그건 정당한 것이다. 자, 그러니 그런 감정 상태에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감정의 추는 이미 기울어져 버렸거든요. 네? 감정의 추는 기울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면 감정의 추가 기울어져 버리면요, 인간의 사고가 멈춰 버립니다. 사고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그러니까 기울어져 버린 감정의 추에 부합하는 반응을 선택해요. 인간은. 그러면서 자신은 생각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갖고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각이 없이 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는 대로 생각해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현상을 쫓기에 급급한, 현상에 매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본질을 보지 못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같은 유형의 문제가, 같은 방식의 문제가 계속 그의 삶에서 반복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윤회와도 업이라는 것과 다르마라고 하죠. 윤회, 다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업의 고리, 윤회의 고리를, 사슬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해탈해야 된다고. 해탈인데 그 해탈의 과정이 어떤 과정이죠? 끝없는 자기 수련, 명상, 그죠? 참선, 그죠? 수행. 그게 다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생각을 지어야 돼요. 생각을 통해서 이 고리를 끊자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면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대부분이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아주 쉽게 얘기하고 말씀드리지만,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지금 철학책, 여러분 지금 10권을 읽으신 거예요, 지금. 예. 심리학책, 철학책, 종교, 예? 예? 그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생각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반응은 현상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생각은 그 현상을 일으킨 본질, 이 피곤함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현상이 아니라, 현상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죠. 참 이게 문제예요.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라서 문제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왜 우리로 하여금 생각으로 가지 못하고 반응으로 건너뛰게 하는 그 이유가 이 감정 때문이라고 그랬죠. 네. 감정은 생각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반응을 불러일으켜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누가 나한테 화를 확 냈어요. 네? 짜증을 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뭐부터 나오죠? 아니, 저게 왜 나한테 짜증을 내지? 나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죠? 감정이 반응한단 말이에요. 적대감이 생겨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또 다른 여러 다발의 부정적인 감정이 같이 올라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짜증내. 나랑 똑같이 돼. 그러면 서로가 또 계속 그렇게 돼? 상승작용이 일어나. 그러니까 점점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나의 반응이 정당하다고, 나의 반응이 맞다고, 우리는 또 스스로 강화하는 거죠. 절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려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감정을 배제시켜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불경을 보면요, 그 달마대사에 관련되어 있는 그 불경의 책을 제가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수행을 할 때, 여러분, 참선, 이게 다 달마대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다 그쪽 인도 불교의
그 달마 대사가 왜 달마 대사인 줄 아세요, 여러분? 동쪽으로 가서 달마. 그 다르마가 달마가 된 거거든요. 다르마. 예. 윤회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그 방법, 그 길을 제시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그 불교의 선을 참선하고 선을 수행하고 있는 그 종파, 그 계열의 창시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참선을 할 때, 그 불교에 보면 참선을 할 때 가장 방해하는 것도 있어요. 방해하는 것. 뭘까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이 어떤 내가 이 세상에 나로 인해서 내가 자초하고 내가 만들었던, 내가 존재함으로써 이루어졌던 모든 뭐예요? 인연들. 그 인연의 고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업이 우리의 해탈을 가장 크게 회방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달마는 이 업의 고리를, 이 윤회의 고리를 깨고 내가 벗어날 수 있는, 해탈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참선인데, 참선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바른 생각이에요. 바른 생각. 그리고 그 바른 생각대로 사는 삶이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네. 맞죠? 제가 아무리 반응해봐야, 아무리 좋은 반응을 해봐야 문제는 해결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생각을 해요, 생각. 그럼 달마가, 그러면 이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참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뭐냐? 마구니들이라고 했어요. 마구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구니가 뭐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마귀, 귀신, 잡기들, 네, 온갖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말들이 많아요. 오해가 많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귀신 얘기 나오면 오해 많듯이. 달마가 얘기했던 마구니들은요, 딴 게 아니라 인간의 감정입니다. 예, 인간의 감정이에요. 수행을 할 때 가장 인간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게 뭐냐? 바른 생각을 하는데 방해하는 게 뭐냐?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우리는 감정이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중합니다. 또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좀 더 다채로워질 수 있고, 네, 희노애락의 그런 묘미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정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면 그 삶은 굉장히 불행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경우를 보게 되냐면, 일 자체로 봐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감정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마 이제 공무원 해보신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 민원자가 찾아왔어요. 문제의 원인을 얘기하고, 문제의 원인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민원인들 와가지고 하는 거 보세요. 감정을 쏟아내요. 그죠? 막 감정을 쏟아내요. 문제 해결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 감정을 풀어줘야 돼.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민원인의 감정을 풀어주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감정 노동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현실적으로 그 논리적인 이성적인 어떤 대안들을 찾고 거기에 대해 대처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왜 이런 일이 생겼어? 아이 짜증나. 이거는 신대리 저게 그냥 정신 똑바로 못 차려가지고 맨날 이러고 말이야.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정의 에너지가 내가 소진이 돼버려요. 감정의 에너지 소진이 되고, 감정에 매이게 되고, 그 감정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는 바로 반응을 건너뛰는 거예요. 저거 신대리 저거 자꾸 반복하는데 잘라. 손해에 대해서 감봉. 아니면 저거 나한테 찍혔어. 내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떤 형태든 지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도 아니죠. 반응이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 이 감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석가모니, 공자, 노자와 장자,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이 감정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감정이 우리 스스로가 그걸 통제하지 못하면, 감정이 우리를 통제해버리게 되면 그 삶은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감정은 감정대로 느끼더라도 이 감정을 접어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감정은 절대로 생각이 아닙니다. 감정은 반응이에요. 감정. 동전의 앞뒤입니다. 이거는 현상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현상에 대한 반응은 오히려 더 그 현상을 확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을 통제해야 된다. 첫 번째가 감정을 통제. 감정을 통제해야 된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을 보시면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는 지금 암일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 죽게 생겼는데. 네? 근데 그 의사 선생님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세요. 물론 의사 선생님 나름대로 배려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의사라는 직업 정말 너무 차갑다. 또 이미지 자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의사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은 의사, 감정적으로 아이고 어떡합니까? 암이랍니다. 예? 예? 내가 봤을 때 한 3개월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의사가 그래 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감정을 통제해요. 중요한 결정을 하고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일수록 감정을 통제해야 돼요. 감정이 통제가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 막 널뛰면요, 그 상태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생각은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절대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철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임상병리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게. 그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배고플 때 물건 사지 마라. 뭐 그런 얘기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정 통제. 감정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각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 막 들끓을 때, 뭐 희노애락의 감정이 막 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건 다 생각들이 아니다. 감정을 통제해야 됩니다. 감정을 잠잠케 해야 됩니다. 달마도사의 표현대로 하자면 마구니들 다 쫓아내야 됩니다. 잡념을 없애야 됩니다. 그 잡념이라는 것이 다 감정에서 떠오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잡념입니다. 생각이 아니에요. 감정이 주는 것들은 잡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것이 통제가 되면 차분히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원인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 원인을 따져보는 거죠. 이 현상 뒤에 어떠한 본질이 있는가? 이 원인을 생각하는 그 단계에 딱 들어섰다는 것만으로도 진지하게, 벌써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한 걸음을 떼놓은 거예요. 떼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인을 찾아 놓을 때 또 오류가 있어요. 우리가 원인을 찾을 때. 뭐냐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의 의식 속에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의식은요 여러분 카테고리화 되어 있어요. 카테고리. 여러분 카테고리가 뭔지 아세요? 어떤 주제별로 모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의식은요 여러분 넓은 광장이 아닙니다. 우리 의식은요 여러분 수많은 작은 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이건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수많은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방들은 다 제각각 카테고리화 되어 있어요. 카테고리화가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어떤 주제와 개념으로 묶여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아, 그 사람 논리적이고 똑똑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오죠? 아, 그 사람 이과 출신이니까 당연하지. 이게 대표적인 카테고리화예요. 아, 그 사람 상당히 세련됐어. 응? 아, 보니까 대학에서 전공을 예술 쪽으로 했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논리적이고 똑똑해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과생이 전부 다 논리적이고 똑똑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미대 나오고 음대 나와서도요, 촌스러운 아줌마들 좀 많이 봤어요. 네.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우리의 의식이 카테고리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인을 찾을 때 그 원인을 카테고리로 찾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원인을 찾아내는 데 방해를 만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오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듣고 계시는 건데, 응?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생각,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원인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를요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이 카테고리를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 네. 그죠? 색깔론. 그죠? 네. 이념 프레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다 이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 네. 종교도 이걸 잘 이용해요. 네.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도 카테고리입니다. 또 이 카테고리를 누구 못지않게 잘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마케팅 전문가들. 여러분 광고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카테고리의 방들을요, 막 열었다 적겠다, 이 방도 열었다 적겠다 합니다. 우리 그냥 그거 보면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네. 어떤 이미지를 중첩시켜버리고, 네. 그리고 그 방으로 우겨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도 내가 그 방으로 그냥 밀어 넣어버렸기 때문에 그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사실은 이 문제는 전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사드 문제를 쳐봅시다. 요즘 이거 사드 반대하면 저기 친북이고. 여러분 사드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방위를 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노래를 펼쳐요. 네. 고고도 미사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혀 이 사드라는 것이 결국은 저기 러시아하고 동북 아시아 쪽 북한을 포함해서 그쪽 감시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MD 사실상 MD 체제잖아요. MD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MD라는 것은요 우리나라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요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방국들에게 미국 본토 방어 무기 시스템 체제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MD가 그렇게 우호적인 거라고 한다면 모든 나라가 다 좋은 거라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구상에서 지금 MD 체제를 받아들이는 나라는요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 일본이야 뭐 미국의 이거니까 항상. 유럽은 그렇게 미국과 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럽에 사드가 배치됐다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일본 다음 우리가 최초예요. 네, 미국의 전통적 우호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 나토 회원국들도요 사드 배치 반대합니다. 왜? 우리가 그걸 왜 갖다 놓냐?
왜 그것이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건데 왜 우리가 이걸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러시아나 중국의 전략적 타겟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관역이 되냐고. 그걸 왜 해? 지금 유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진실이 있잖아요, 진실이. 그죠? 여러분, 전자파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 그냥 어떤 한 사람이 그냥 독단적으로 그냥 결정해버렸다는 그 정황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제가 국회의장님은 좀 어떻게 좀 가깝게 좀 알게 됐는데, 국회의장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이거 발표할 때. 국회하고 전혀 새누리당도 몰랐어요. 심지어 외교장관 그때 바지수선 갔었대지 않습니까? 그 중태제한 시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카드를 들고 지금 불리한 상황들을 돌파하려고 하는 거예요. 흔히 물타기 한다고 하잖아요. 대통령 리더십이 흔들리고 또 이 뭡니까 레인더 현상이 오고 또 중국에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중국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런 미움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하나 그냥 빵 터뜨려서 확실하게 미국한테 주고 받고 그래서 모든 논의가 싹 없어졌잖아요. 이거로 그냥 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전당대회도 이 카드를 들고 친북이냐 뭐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냥 또 화려하게 또 친박들도 다 제기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MD 체제거든요. MD 체제. 사실상. 근데 이게 전혀 다른 카테고리화 규정을 하죠.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정치인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광고 마케팅 전문가 이 사업가들이 제일 잘 사용하는 게 그건데, 거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것도요, 여러분, 이 카테고리입니다.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 상관이 없는 건데, 이걸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걸 하면 여기에 좋고, 이걸 하면 당신 부자가 되고, 이걸 하면 당신 불치병이 낫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야. 근데 이게 다른 누구도 아닌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러한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편견이라는 거 있죠. 선입견이라는 거 있죠. 이것은 내가 강화시킨 왜곡된 카테고리 구조인 거예요. 이런 거 있죠. 그게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트라우마도 하나의 카테고리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랬죠. 자라하고 소뚜껑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자라를 보고 놀랬기 때문에 소뚜껑을 보고도 놀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자라와 소뚜껑이 동일시된 거예요. 이거 뭐예요? 카테고리 오류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원인을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느 책에서 보면 이러한 그 오류를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하도 복잡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제가 붙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카테고리 왜곡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바로 잡아야 돼요. 이거를. 제가 이제 회사 운영하다가요, 여러분, 회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계가. 근데 이 지출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돈 나간 거는 무조건 뭐예요? 마이너스로 생각하고, 돈이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플러스로 생각하면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플러스가 많으면 돈을 많이 버는 거고, 마이너스가 많으면은, 여러분, 돈을 못 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가계부적듯이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했다가는 쫄딱 망합니다. 저도 예전에 무조건
이 장부상에 플러스가 많으면 돈 버는 건 줄 알았어요. 장부상에서 플러스가 많은데요, 회사는 어려워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여러분, 마이너스 플러스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이너스는 무조건 지출, 플러스는 무조건 수입, 우리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회계를 보니까, 세무를 보니까, 특히 회계를 보니까, 여러분, 회계상으로는 마이너스 숫자인데 실질적으로 회사 통장에는 플러스가 되는 게 있고요. 회계장부상에서는 플러스인데요, 통장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잘 모르시겠죠? 이거 설명하면 한참 걸리니까 제가 건너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렇고, 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뜻 보기에는 이거 플러스인데, 이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런데 면밀하게 따라줘 보면 그게 플러스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참 진짜 오묘한 문제예요. 분명히 플러스인데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지출과 이 경비와 그 회계 그 항목들에 대한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분을 잘 못하면, 그 카테고리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요, 그 회사 망합니다. 진짜. 제가 예전에 그걸 잘 못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분명히 플러스인 건데 저쪽으로 마이너스로 돌릴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회계장부 조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의식의 이 카테고리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우리가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했을 때, 첫 번째 카테고리 왜곡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 이거하고도 비슷한데요, 일반화의 오류가 있어요. 이거하고 비슷하지만 이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은요, 뭘까요? 네? 특수한 경우예요.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죠? 어떠한 특정한 조건과 상황이 맞춰졌을 때만 성립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일반화시킨다는 거예요. 일반화. 네. 이건 카테고리하고 좀 다르죠? 네? 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자꾸 잘못된 헛다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되게 싫어했어요. 지금도 좋아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좋아하지는 않은데, 제가 그 정치인을 얘기할 때 제가 굉장히 이런 부분이 있어요. 독재자의 독재자의 뭐가 선한 게 나겠어? 성경책에도 있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렇죠. 독재자의 자식이었으니까 뭘 보고 켰겠냐, 그 통치 스타일이나. 근데 그 말이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있어요. 정당하다, 내가 맞다 할지라도 그런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있는 생각이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죠, 여러분? 굉장히 하층 계급이 살고 있는, 그죠? 적은 문화, 교육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주류 사회로부터 몰락한 사람들이 가서 사는 지역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뭐예요?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죠. 이건 편견하고 좀 다른 거예요. 편견은 카테고리를 잘못 왜곡시킨 것이 편견이고, 일반화는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와 같은 거. 근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습관화되어 있어요. 습관.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원리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뭐 성경에도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더 얘기해요. 한 9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본질을 우리가 찾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의 습관들,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걸 우리가 유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거 하나하나를, 혹시 이거는 내가 지금 카테고리를 잘못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더 정확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 그 오류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생각에, 잘못된 생각의 그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그 확률을 줄여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사업은요, 성공률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성공률을 높이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성공률을 높이다 보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패율도 같이 높아질 수 있어요. 리스크도 같이 높아져요. 성공률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리스크도 같이 높아지더라고요. 네. 무슨 이해되시죠? 그 진짜 사업으로 성공하려고 하니까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실패율을 줄이는 거예요. 실패율을 줄이면,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실패율을 줄이면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성공 확률이 올라가요. 리스크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는 사업은 실패의 확률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성공률을 높여야 돼, 성공률을 높여야 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공률을 높이려다 보면 똑같아요. 리스크도 높아져요. 네. 실패율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실패할 확률이 적은 것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달라지더라고요. 회사도 달라지고, 저 개인의 삶도 달라지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것도 생각의 차원이니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그 실패율을 줄여나가면 우리의 생각은 점점 바른 쪽으로, 정확한 쪽으로, 올바른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자, 그것을 희망하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또 그 다음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